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3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 시끌시끌 하더니 결국 주말에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네, 12월 8일 날 새벽에 네. 본회의를 열고 이렇게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죠. 그런데 거의 일주일 지난 거예요. 예. 그 가장 늦게 통과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이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지켜도 별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근데 그 전에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굉장히 그 뉴스가 떠들썩했는데 네. 원래 야하 3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선거구 개혁과 이 예산안을 연계 처리를 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협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예산안 부분만 처리를 하고 이 선거구 개혁과 관련된 거는 분리 처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제 정의당이 이제 극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발표가 난 다음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민주당을 더 비판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야합을 했다. 그 SNS 이런 데 보니까 예. 더불어 자한당 혹은 자유민주당, 뭐 자민당 이런 거 그래서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신당 창당했나 했더니 그 야 3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변인들이 더불어 자한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친여당의 그런 성향을 그렇죠. 약간 그런 같은 편 같은. 원래 이제 바른미래당은 좀 약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선거구 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격렬한 반발 심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 더민당이 이렇게 자한당 이중대였다. 계속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 막 정말 대대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뭔가 말씀해 놓으시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딱 맞추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씁쓸해요, 너무.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 버리니까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진짜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예산안 내용 보니까 원래 한 470조가 좀 넘었는데 조금 변동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좀 깎여가지고 그 뭐 예산안 넘어가기 전에 선거구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선거구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 이제 주장의 근거는 민심대로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이제 국회 의석이 이제 민심에 그대로 반영되게끔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만 따로 처리하고 이 선거구제는 나중에 이제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 중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야 3당 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가 총 몇 명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300명이잖아요. 지역구하고 비례해가지고 300명이잖아요. 350명에서 3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그 늘어나는 숫자가 딱 정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득표수와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딱 몇 명을 지원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산출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뭐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 치열한 논의나 토론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쪽이나 자한당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이슈를 들이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친놈들 지금 그러면 저 지난번 총선이 언제였죠? 2016년이었죠? 그럼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야삼당에서는 야, 너네 이거 총선할 때부터 공약으로 내놓았던 건데 갑자기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네. 사실 지금쯤을 논의를 해야지 충분히 알려진 다음에 2020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3당이 뭐 단식 투쟁, 추운 날에 이 운동설 안에 단식 투쟁을 하면은 뼛속에 사무칠 건데. 특히 그 손학규 씨는 나이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4살이 넘었죠. 놔둬요. 나 단식한다는 거 그거 왜 말려요. 뭐 알아서 하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국회, 정치권이 여야가 어떤 그 쟁점화해서 텔레비전 토론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 유도하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자의 어떤 그 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위에서 뭔가 이게 그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당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합의를 해서 하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일정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말하자면 무슨 이렇게 로드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지금 2016년에 총선 끝나고 지금 벌써 지금 2년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펀펀히 퍼잡아 놀고 되받았다가 근데 그 야삼당은 저놈이든 그냥 가서 쿡 질러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300명도 지금 이렇게 300명이 이렇게 지금 이게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지금 뭐 국회 뭐 의원들 무슨 연봉도 올렸다. 이번에 올렸죠. 1.8%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를 올려요? 이번에 이제 같이 이슈가 된 게 세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안 하고 공약도 여기면서 본인들 세비 올리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국회의원들 왜 있냐? 왜 저 인간들 왜 있냐? 그 국회가 지금 1년에 낭비하는 세금만 해도 6천억이 넘어요. 인건비만 해도 국회 건물이나 뭐나 인건비나 뭐 승용차 기사 운전수 월급 주는 거랑 청소부 아줌마들 이렇게 월급 주는 거랑 쳐서 6천억이 넘어요. 차라리 그 돈 그냥 국회에 없애버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막말로 지금 국회 왜 있냐 이거예요.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돈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게 100번 낫지 않아요? 국회가 이제 가뜩이나 일을 안 하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회가 숫자가 모자라서 일을 못했나 지금까지? 그렇진 않죠. 이놈들이 무슨 그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하면 툭하면 늘리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인구수 대비 뭐 국회의원 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왜 그러니까 이게 다 꼼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더불어자한당은 자기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소선구 지역구제도 기반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죠. 그 연동 비례제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미 철밥통 기득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찬 씨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 표 떨어진다고. 근데 야3당 경우에는 선거를 해봐야 이 구도가 바뀌질 않으니까 진짜로 운이 좋으면은 비례표만 이제 의석만 얻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군소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 이제 그 정략적인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얘네들 입장이 야3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방법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국민들을 위하고 무슨 뭐 대민주주의를 위하고 무슨 개소리 나발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 거였으면 네. 그 국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논의하면 안 되죠. 그건 이해 당사자니까. 네. 셀프 개혁인 거죠, 네, 일종의. 이해 당사자가 하면 안 돼요. 사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해 당사자가 하면 안 돼요. 제3의 기구가 그 공론화를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제시된 안을 이제 선거라든지 국민들에게 민의를 물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지금 개나 소나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무조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더불어자한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고 네. 정말로 이렇게 무슨 뭐 대민주주의고 뭐 이런 거 떠나 그런 것보다는 야3당도 지들 밥그릇. 왜냐면 당장에 다음번 총선 다가오는데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당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있을만한 당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이거예요. 더불어자한당은 저거 어떻게든지 갈아치워야 되는데 그 빠돌이나 미친놈들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SNS라든지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네. 있는 네. 그 미친개이 빠돌이들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21세기를 나아가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20세기 그 냉전 시대나 흑백 논리 시대로 이렇게 독재 반독재 그 틀 속에 여전히 그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그 논의를 사실 하면 안 돼요. 국회가 논의를 안 이건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언론이나 왜냐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거니까 또 네. 각 당이 선거 때마다 선거 개혁하겠다라고 떠들었으니까 정치권이 안 하면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데? 언론이라고 개소리하고 떠들어대고 폼 잡고 네, 생쇼 네, 난리 부르스 친 놈들이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데? 그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여론 조성을 하고 그래서 제3의 어떤 그 기구를 이렇게 조성하게 만들고 네. 국회가 이렇게 직접 그런 그 선거 계획에 관여하지 않고 제3의 기구를 이렇게 조성하는 그 역할만 하고 거기서 그 제3의 기구에는 일반 그 시민사회에서 유식자나 전문가나 네. 어떤 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선거 개혁을 해서 거기서 안을 만들고 국회 그냥 숫자 늘리냐 줄이냐 선거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뽑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저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개판으로 이렇게 전혀 들러리 대통령의 하수인이나 독재 하수인이나 부패 비리의 원상으로 자체로 완전히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열망이나 기대하고는 동떨어져서 네. 완전히 이렇게 철밥통이 돼가지고 있는 저 국회를 저는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저런 거 없애버려야 돼 저런 거. 그래도 이게 상권 분립의 한 축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올감이에요. 네. 그게 상권 분립을 해서 몇십 년 동안 상권 분립해서 지금 제대로 돼 왔냐 이거예요. 안 됐죠, 사실. 그러니 그게 안 되니 이순신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 더불어자한당이나 뭐 단식투쟁하는 뭐하고 생쇼 하는 야3당이나 네. 다 그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꼴은 보기 싫고. 아니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은 네. 젊은 애들은 지금 이렇게 돈 이렇게 뭐 하루 일당이 뭐 이렇게 8,000원이나 9,000원이 그까고 싸우고 있고 취직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백순에 만에 결혼을 하네 만에 애를 낳네 만에 하는 그걸로 지금 난리가 쳐 있는데 저 인간들은 그냥 떼거지로 그냥 국회의원 300명 있지 각 국회의원들마다 보좌관이 뭐 7, 8명 붙어 있지 운전기사 붙어 있지 그다음에 그
정책연구도 제대로 개판으로 안 하니까 옆에다가 그 정책예산처라는 그걸 하나 또 붙여놨지. 예. 온갖 또 이렇게 이렇게 로비 단체나 이런 것하고 또 이렇게 연줄 묶어놨지. 일 있으면 전부 정부 각 부처에서 다 대주지. 그렇죠. 도대체 이놈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 하는 짓거리라고 해서 매 이제 삥 뜯어먹거나 사기치거나 영수증 가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먹거나 네. 영수증 이중대출. 아니면은 이렇게 성희롱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그 부정부패나 비리 네.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있어요? 그거 왜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격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갈아엎지 않고서는 네.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시간 문제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좀 사회 곳곳에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제 그런 시간 문제가 이렇게 임계점이나 이제 시한이 기한이 이제 도래된 그런 현상들이 막 터지고 있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쇼하는 걸로는 문제 해결의 뭐 시작도 막말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 100명만 있어도 끝내주게 나라 경영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정도를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뽑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완전히 그냥 그 개판, 이게 늙은이 판 무슨 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개나 소나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은 무슨 내가 시민 활동하네. 뭐 내가 봉사하네, 생쇼 난리 부르쓰거나 아니면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불의를 못 참아 단식 투쟁할 거야 이른팔이 해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꼭 그런 놈들이 튀어나와. 그렇죠. 아니면은 저기 새누리당 쪽은 선거 때만 되면은 꼭 성희롱하는 놈이나 부정하는 놈이나 무슨 이렇게 이상한 그 비리한 놈들이 튀어나와. 그렇게 해서 이름 팔아먹어. 네.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권이나 뭐 홍준표나 뭐 김무성이나 이따우 뭐 누구죠 또 방금 뭐 이렇게 단식한다는 사람 손학규 씨요. 그런 사람들한테 쳐다보고 살 거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그 언론 매체나 모든 것들이 낭비되고 쓰레기들한테. 네. 그게 뭐라고 그걸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고 SNS 지랄하고 이렇게 막 빨아주고 하냐 이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하다 못하면 이제 폭발하겠죠. 사실 그 국회의원 임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일만 잘하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 정도 의원당 한 명이 가져가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됐든 일만 잘하면 그래서 이제 정말 국가 방역만 잘 국회의원 이렇게 세비도 연봉도 일반 국민들의 그 중간값에 맞춰서 주면 돼요. 중위소득 연동해가지고 중간값에 맞춰주고 네.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하도록 그쵸? 하면 되는 거야. 회사나 똑같아요. 네. 회사는 그렇게 해놓고 대다수 국민들은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쥐들이 뭐라고 국민들 이렇게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친놈들이 그런 거는 벤치마킹 하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네. 일단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어서 물갈이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예산안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예산안 이야기요? 네, 원래 470조 정부 예산안이 470조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좀 변동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원안보다 이제 원안이 이제 470조 5천억이었는데 네.
9천억 원이 이제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총 지출 469조 6천억 원으로 이렇게 네.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국회 예산안 이야기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게 좀 이슈가 된 뉴스인데 SOC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 예산안을 사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뭔가 공개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슨 소소위 해가지고 당마다 한 명씩 무슨 2명씩이에요? 원내대표하고 밀실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뚝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나라에 470조 되는 예산안을 그 몇 명이서 그냥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어이가 없었고. 또 기록이 안 남죠. 아니 그 비공개라니까요. 기록이 안 남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회의록을 쓰면 나중에라도 뭐 기록 공개가 되고 그걸 추적을 하는데 아예 회의록을 안 써버린다고 하니까 그 소소위는 무슨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녹음도 안 하나요? 안 한다. 녹화도 안 하나요? 그 도청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쨌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제 조금 드러난 결과물들이 이제 좀 나왔는데 그게 보면 정부 예산안을 이제 감액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실세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쪽지 예산 이렇게 증액된 예산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문희상 국회의장 관련해서 뭐 한 20몇 억, 25억 정도. 네, 요거는 이제 좀 작은데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뭐 560억.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구에 뭐 이렇게 지하철을 증차하거나 박물관을 공항 박물관 짓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뭐 이해찬 씨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뭐 어느 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제 표 관리하려고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네. 갖다가 이제 끼워 맞추기.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이제 언론 뉴스에는 보육 예산? 아이들 이렇게 밥 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박물관 짓고 한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좀 자극적인 비유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죠. 네. 중앙정부 예산이고 또 전국 각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네. 각 지자체들이 또 지자체 예산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이제 470조라는 네. 거죠. 근데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470조인데 470조 중에 인건비가 한 100조 될 거예요. 정부 중앙 공무원만 100조인가요? 아니면? 지방 공무원까지 다 합쳐서. 포함해서요. 인건비만 100조 될 거예요. 지방 같으면은 지방 독자 세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세라든지 네. 자동차세라든지 뭐 이렇게 주민세 이런 것도 있고. 주민세라든지 독자적인 세수가 또 네.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사실은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지방 그 각 지자체 그 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를 합치면은 일반 정부라 그래요. 네. 네. 제너럴 가버먼트라 그래요. 중앙 정부는 센트럴 가버먼트라고 하고 이제 지방 정부는 뭐 이렇게 미니스플 가버먼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정부의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중앙과 지방을 동시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내역을 밝혀줘야 돼요. 그렇죠. 지방에 지금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앙 예산이 470조인데 네. 지방의 독자적인 지금 그 자체 세수만 한 7, 80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고 지자체들 다 합쳤을 때요. 네, 7, 80 정도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이 지방 이제 지자체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교부금이 있어요. 네. 교육세 같으면은 중앙 정부가 걷거나 뭐 이렇게 담배세 이런 거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요. 예, 걷어서 이제 지방 정부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네.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격차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네. 국고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 중앙과 지방을 다 합치면 뭐 470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단체를 70조라고 하면. 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 100조라고 네, 쳐도 네. 570조
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근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에 주는 보조금을 합치면은 되게 한 그 60%인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써요. 총 지출에. 네. 60%인가. 이 일반 예산, 정부 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에. 그러니까 자체 70조 원에다가, 자체 뭐 7, 80조 원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작년에 얼마였나 제가 이제 숫자는 이제 가물가물히 한번 봐도 잊어먹고 하니까 뭐 한 170조나 1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합치면은 뭐 한 240, 50조 네.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430조에서 만약에 170조를 지방에 줬다라고 하면은 네. 중앙이 쓴 돈은 110조를 빼면 얼마입니까? 300조. 430조에서. 네. 그럼 260조죠. 430조, 170조니까. 260조인가요? 네. 네. 그럼 중앙이 260조를 쓰고 지방이 뭐 200조 정도 쓰는 거예요. 170조에서 이렇게 7, 80조 더 하면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한 뭐 비슷비슷한 정도로 네.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 예산만큼 이렇게 방금 좀 말했던 것처럼 개판이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국민들 세금인데 네. 어쨌든 기업들이나 뭐 기업에 있는 이제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 일반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서 낸 세금을 네. 이렇게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그다음에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고 국민들이 잘 이렇게 도대체 저게 뭔지도 모르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지들 멋대로 이렇게 쓴다라는 게 웃기는 거죠, 이게. 뭐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뭐 그걸 뭐 이렇게 그런 정부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좀 태클을 걸고 뭐 좀 감시도 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에 불과하죠. 뭐 부분만 지역적으로 다르니까요. 지역 부분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 불과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이렇게 그 매년 또는 이렇게 3년, 5년에 길게 내다본 어떤 장기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그 돈 쓴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 돈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경영 목표나 달성해야 될 과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지금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일반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5년, 10년 어떤 앞으로 노후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돈을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굴리고, 또 지금 얼마를 쓸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힘들죠. 그쵸. 그런 또 생각을 안 하는 기업은 망하죠.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놈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180도 다 뒤집어지니까 나라의 어떤 목표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니까. 예. 그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디다 썼나 하고 이렇게 파보면은 전부 비리투성이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경북 도청 같은 경우 아방궁 도청. 그렇죠. 청와대하고 경복궁을 섞어놨다고. 근데 전국 지자체 그 공공기관 건물이 다 그래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이렇게 헉헉대고 힘들게 살고 집 한 채 없어가지고 네. 난리인데 완전히 그냥 초호화판에다가 일반 국민들의 그 연봉이나 연소득 수준의 2배, 3배 되는 그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네. 2배, 3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연봉을 받고 하는 일 없이 정말로 온갖 그 농땡이 치면서 수당 받아가면서 건물은 초화판 건물을 지어대고 그걸 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돈을 이렇게 세금을 낭비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뒤로 돈을 다 빼먹고 경북도에 그 아방궁을 지어놨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경북도 신도시 건설을 한다 이거. 도청 네, 신도시 이름도 도청 신도시예요. 이름도 네. 안동 쪽에 이제 해놨는데 이름도 도청 신도시예요. 근데 도청 신도시를 짓는다라고 해놓고 홍보관을 지어놨는데 홍보관이 한 1,500평 정도 돼요. 홍보관 자체만요. 홍보관 자체가 초호화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그러니까 그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을 이렇게 2조 5천억 투입해 가지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 도청 신도시 건설을 홍보한다고 하는 홍보관을 짓는데 1,500평. 그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이런 꼬라지예요. 그런 걸 이른바 이제 그 지역 예산이라고 생쇼를 하는 거죠. 뭐 말하면 박물관이 됐든 뭐 지하철이 됐든 경전철이 됐든 무슨 공항이 됐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예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해찬이나 누구죠?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 다음번 총선 선거 때 가서 또 한 번 더 해먹는 거예요. 그걸로. 지 돈도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가 예산을 끌어왔다. 큰 손이다. 실력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두 놈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놈이. 다 그래, 다. 문자가 주르륵 와요, 사실. 자기가 얼마 끌어왔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뒤집어 엎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뒤집어 엎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미친갱이처럼 빠돌이들 막 이렇게 빨아주는 걸로 해서 하냐 이거. 그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짓을 해왔는데 뭔가 달라졌냐, 바뀐 게 뭐 더 개판이 됐죠.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는 이순신 프로젝트밖에 없다 이거. 누가 지금 이런 정부 구조나 나라 구조나 돈의 흐름이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없죠.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해서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고치잖아요. 그렇죠. 빠돌이나 이렇게 뭐 그런 빠돌이들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이렇게 선동 대장들이나 SNS나 이런 팟캐스트에서 하는 그런 애들이 병을 고치나요? 고치죠. 김재동 같은 그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나요?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로. 전리품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리품, 걔네들은. 정권. 우리가 이제 정권 잡아서 이렇게, 우리 세력이 이렇게 돼 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권을 바뀌었고, 정권 창출에 자기들이 어쨌든 일정 부분 공헌을 했으니 전리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전리품, 뭐, 당연히, 원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정치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또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놔야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럼요.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않는 자들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전리품만 챙기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혼란만 더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뭐 도대체 이렇게 이제 무능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노래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온갖 곳에서 이제 무능하다. 이게 그 지난주에 그 홍남기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또 좀 충격적인 얘기 들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타난다는 거라고. 시간이 다 돼서 그건 뭐 다 모르겠어 하죠. 네. 일단 저희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3회 일부에서는 선거법, 국회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개편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전원 이렇게 물갈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 또 다시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집에 앉아서 욕만 할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3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통영에서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거의 제가 또 다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일남 삼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삶이 저희가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으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계단을 올라가고 두째 계단을 올라가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첫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